차가운 강물이 폐 속으로 밀려 들어왔다. 희미한 달빛만이 겨우 세상을 비추는 깊은 밤. 박지원 소인은 두 명의 병사에게 양팔이 붙잡힌 채 강가에 무릎 꿇려 있었다. 머리 위에서는 악마 같은 조상필 대위가 그녀의 머리채를 움켜쥔 채 역한 흙탕물 속으로 얼굴을 처박고 있었다. 컥! 잠시 후 그가 머리채를 다시 거칠게 끌어올렸다. 지원은 겨우 숨을 쉬며 폐 속으로 들어온 물을 필사적으로 뱉어냈다. 기침이 멈추기도 전에 조상필의 분노에 찬 고함이 그녀의 귓전을 때렸다. 네가 뭔데 감히 내 말에 토를 달아? 네 애비가 장군이야? 그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걸렸다. 그는 그녀의 고통과 공포를 즐기고 있었다. 이 아름답고 자신보다 유능하며 결코 굴복하지 않았던 여자.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짓밟고 싶었다. 인연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군. 그는 자신을 붙잡고 있던 병사들에게 턱짓했다. 전년이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 때까지 다시 쳐박아.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지원의 머리는 다시 차가운 물속으로 처박혔다. 이번에는 훨씬 더 길고 무자비했다. 차가운 물이 코와 입을 통해 밀려 들어와 폐를 찢는 듯한 고통을 만들어냈다. 눈앞이 흐려지고 귀가 먹먹해졌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며 삶의 감각이 서서히 멀어져 갔다. 이대로 죽는 건가? 아버지, 어머니, 죄송해요.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바로 그 마지막 순간, 그녀의 뇌리에 어머니의 목소리가 스쳐 지나갔다. 이건 특권이 아니야. 내 목숨이야, 목숨. 그래,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녀의 손가락이 마지막 남은 생존 본능에 따라 필사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물속에서 등 뒤로 묶인 그녀의 손은 자신의 군복 단추를 더듬었다. 첫 번째 단추를 지나 두 번째 단추. 아버지가 주신 만년필의 감촉처럼 익숙한 그 특별한 단추. 그녀는 마지막 남은 한 줌의 힘까지 모두 끌어모아 그 단추를 강하게 누르고 떼지 않았다. 딸깍. 물속에서 울린 미세한 소리를 지상의 악마들은 결코 듣지 못했다. 하지만 그것은 소리 없는 비명이자 절망의 신호탄이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두 개의 집무실, 국방부 장관실과 합동참모본부, 의장실의 비밀 통신망에 동시에 쏘아 올려진 마지막 구조 요청이었다. 꺼져가는 의식 속에서 지원은 자신을 향해 오고 있을 거대한 천둥 소리를 듣는 듯했다. 이것은 그녀의 마지막 숨결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옥의 문을 여는 신호였다. 강물에 처박히기. 몇 달 전 국방부 장관 공관. 그것은 권력의 무게와 역사의 향기가 공존하는 공간이었다. 갓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박지원은 칼같이 다려진 하얀 졸업 예복을 입고 거실 중앙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앞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두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이자 대한민국 군서열 1위인 합동참모본부 의장 박현석 대장,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이자 철의 여인이라 불리는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국방부 장관 한정희. 두 사람의 얼굴에는 수석 졸업생 딸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이제 막 험난한 세상으로 나아갈 외동딸에 대한 깊은 우려가 교차하고 있었다. 지원아,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지가 평소의 근엄함을 내려놓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원한다면 국방부나 합참의 가장 좋은 자리로 보내주마. 네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아버지가 길을 열어주겠다. 그것은 대한민국 모든 군인들이 꿈꾸는 탄탄대로의 시작을 약속하는 말이었다. 하지만 지원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버지. 그녀의 목소리는 맑았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저는 최전방 야전부대로 가고 싶습니다. 뭐라고? 어머니 한정희 장관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지원아, 그곳이 얼마나 험한 곳인지 알고 하는 말이냐. 네가 생각하는 군대는 그렇게 낭만적인 곳이 아니야.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가려는 겁니다. 지원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저는 박현석 대장의 딸이나 한정희 장관의 딸로 불리고 싶지 않습니다. 온실 속 화초나 배경만 좋은 낙하산으로 취급받고 싶지 않습니다. 제 이름, 오직 박지원, 소유의 능력만으로 제 가치를 증명하고
부하들의 존경을 받는 진정한 지휘관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힘든 곳에서부터 시작해야만 합니다. 그녀는 두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며 자신의 간절한 소망을 이야기했다. 부탁입니다. 제가 배치될 부대에 그 누구도 제가 두 분의 딸이라는 사실을 모르게 해주십시오. 완벽한 일반 장교로 다른 동기들과 똑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박현석 대장과 한정희 장관은 서로의 얼굴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들은 딸의 당찬 포부와 군인으로서의 올곧은 신념이 자랑스러웠지만 동시에 험난한 군 생활 속에서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할 딸의 모습이 눈에 바려 마음이 아팠다. 그들이 가진 권력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오히려 딸에게는 벗어나고 싶은 족쇄가 되어버린 것이다. 한참의 침묵 끝에 아버지 박현석 대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알겠다. 그의 목소리는 짧았지만 그 안에는 딸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네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자.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약속해다오. 무슨 일이 있어도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 너는 우리에게 하나뿐인 딸이니까. 그의 눈가에 평생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물기가 어렸다. 어머니 한정희 장관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집무실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가져왔다. 그리고는 상자를 열어 그 안에 들어있던 작고 평범해 보이는 군복 단추 하나를 꺼내들었다. 그녀는 지원의 예복 두 번째 단추를 떼어내고 그 자리에 자신이 가져온 특별한 단추를 직접 달아주었다. 단추의 뒷면에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불사조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지원아. 어머니는 딸의 어깨를 잡고 단호하지만 사랑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은 특권이 아니다. 이것은 네 목숨이다. 그녀는 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마지막 당부를 했다. 이 단추는 세상에서 가장 정교한 위성위치 추적 장치이자 비상신호기이다. 방수 기능은 물론 웬만한 충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되었지. 이 신호는 나와 내 아버지만이 수신할 수 있다. 기억하거라. 이것은 네가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쓰는 물건이 아니다. 오직 내 힘과 의지만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마지막 순간,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섰을 때만 사용하는 것이다. 네가 선택한 군인의 길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안다. 하지만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너는 더 이상 평범한 박지원 소위가 아니라 우리의 딸로 돌아오게 되는 거다. 약속할 수 있겠니? 네, 약속합니다. 지원은 자신의 가슴에 달린 작은 단추를 매만졌다. 그것은 부모님의 걱정과 사랑이 담긴 무겁고도 든든한 부적이었다. 그렇게 그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화려한 배경을 가진 소녀는 스스로 그 모든 빛을 등지고 가장 치열하고 어두운 전장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그녀는 믿었다. 자신의 힘으로 진정한 불사조처럼 잿더미 속에서 날아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녀가 향하는 그곳에 그녀의 모든 이상과 신념을 시험할 잔혹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슴에 달린 그 작은 단추가 머지않아 그녀의 마지막 숨결을 이어줄 유일한 희망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박지원이 배치된 곳은 강철갓이라는 별명을 가진 제7기계 화보병사단 예하의 돌격대대였다. 이름처럼 이곳은 군 전체에서도 가장 훈련이 혹독하고 군기가 엄격하기로 악명 높은 부대였다. 훈련병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선임들의 가혹행위가 만연하다는 흉흉한 소문이 떠도는 곳. 지원은 일부러 가장 힘들고 거친 이곳을 자원했다. 진정한 군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가장 뜨거운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부대에 첫 발을 내디딘 순간 지원은 이곳의 공기가 사관학교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다. 강철과 화약 냄새, 그리고 거친 남성들의 땀 냄새가 뒤섞인 공기 속에는 보이지 않는 적의와 경계심이 날카로운 가시처럼 돋아 있었다. 특히 그녀가 수석 졸업생 출신의 여군 소희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그 경계심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그녀의 첫 부임 신고 상대는 중대장인 조상필 대위였다.
그가 바로 이 강철가시 부대의 실질적인 왕이자 앞으로 지원의 군 생활을 지옥으로 만들 장본인이었다. 조상필 대위는 전형적인 상남자 스타일의 군인이었다. 구릿빛 피부에 다부진 체격, 그리고 목소리는 언제나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는 뿌리 깊은 열등감과 여성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독사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 그는 오직 힘과 서열의 논리만을 신봉하는 구시대적인 마초였다. 그의 사무실에 들어가 거수경례를 했을 때 그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다리를 책상 위에 아무렇게나 올려놓은 채 잡지를 넘기며 건성으로 말했다. 신임 소위인가? 이름이 박지원? 네, 그렇습니다. 금일부로 제2중대 1소대장으로 명받았습니다. 중대장님을 보좌하여 됐어. 조상필이 손을 휘저으며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는 그제야 잡지에서 눈을 떼고 위아래로 그녀를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지휘관이 부하를 보는 눈이 아니었다. 마치 시장에서 물건을 고르는 듯한 무례하고 음흉한 시선이었다. 요즘 상부놈들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군. 이런 전쟁터에 계집애를 보내다니. 그것도 육사수석 졸업생? 아주 꼴값을 떠는군.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명백한 모욕이었다. 그의 옆에는 그의 충성스러운 부하이자 아첨꾼인 김중사와 이중사가 서 있었다. 그들은 조상필의 말에 약속이라도 한 듯 비열한 웃음을 터뜨렸다. 중대장님,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저렇게 예쁘장한 얼굴이라도 있으니 삭막한 부대 분위기가 좀 화사해지지 않겠습니까? 화사해져? 김중사, 여기가 무슨 다방인 줄 아나? 저런 화분은 그냥 구석에 처박아 두고 눈욕이나 하는 거야. 전투에는 아무 쓸모도 없다고. 그들은 지원을 바로 앞에 세워두고 그녀를 없는 사람 취급하며 저속한 농담을 주고받았다. 지원은 주먹을 꽉 쥐었다. 첫날부터 이런 끔찍한 모욕을 당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부모님과의 약속을 떠올리며 터져나오려는 분노를 간신히 억눌렀다. 지금은 참아야 할 때였다. 잘 들어. 박지원, 소위. 조상필이 의자에서 일어나 그녀의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 그의 몸에서 풍기는 역한 땀 냄새의 지원은 저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렸다. 여기는 네가 펜대나 굴리던 사관학교가 아니야. 여기는 진짜 전쟁터다. 계집애들 소꿉장난 받아줄 시간 없어. 내 눈에 띄지 말고 조용히 시키는 일이나 해. 알겠나? 알겠습니다. 지원은 짧게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오만한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 순간 조상필은 그녀의 눈빛 속에서 자신이 예상했던 두려움이나 굴욕감이 아닌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를 발견하고 잠시 당황했다. 하지만 그는 이내 그것을 건방진 반항심으로 치부해버렸다. 그날 오후 지원은 자신의 소대원들과 처음으로 대면했다. 하지만 소대원들의 반응 역시 차가웠다. 이미 중대장인 조상필이 새로운 소대장은 얼굴마담으로 온 낙하산이니 적당히 무시하라는 식의 말을 퍼뜨려 놓은 뒤였다. 병사들은 그녀의 명령에 건성으로 대답했고 그들의 눈에는 존경이 아닌 불신만이 가득했다. 첫 번째 훈련은 완전 군장 행군이었다. 조상필은 일부러 가장 체력이 약한 병사들만 지원 소대에 배치했다. 그리고는 모든 중대원들이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선언했다. 오늘 행군에서 단 한 명의 낙오자라도 발생하는 소대는 소대장부터 막내까지 전원 완전 군장 연병장 100바퀴다. 특히 새로운 소대장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좋은 기회이니 잘해보도록. 그것은 명백히 지원을 겨냥한 함정이었다. 그는 그녀가 무거운 군장을 감당하지 못하고 대열에서 낙오되거나 혹은 지쳐 쓰러진 병사들을 통제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첫 훈련부터 모든 중대원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입게 만들려는 속셈이었다. 하지만 그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지원은 25kg이 넘는 군장을 메고도 조금도 힘든 기색 없이
대열의 가장 선두에서 묵묵히 걸었다. 그녀의 보폭은 일정했고 호흡은 흐트러짐이 없었다. 그녀는 뒤처지는 병사에게 다가가 말없이 그의 군장을 덜어주었고 지쳐서 주저앉으려는 병사에게는 자신의 수통을 건네며 낮은 목소리로 격려했다. 일어서, 넌 할 수 있어. 내가 옆에서 함께 걷겠다. 그녀의 모습에는 책상 물림 엘리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곳에는 어떤 고난 앞에서도 부하를 버리지 않는 진정한 지휘관의 모습만이 있었다. 처음에 그녀를 불신하던 소대원들의 눈빛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새로운 소대장이 소문과는 다른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결국 지원의 소대는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가장 먼저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조상필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다. 그의 완벽한 계획이 첫날부터 보기 좋게 실패로 돌아간 것이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다는 생각에 분노로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지원에게 다가가 칭찬 대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운이 좋았군. 하지만 운은 계속되지 않는 법이지. 그것은 앞으로 계속될 지독한 괴롭힘을 예고하는 선전포고였다. 지원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땀 흘리는 소대원들을 챙기며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다할 뿐이었다. 강철가시 부대에서의 길고 긴 싸움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첫 번째, 행군 훈련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이후 조상필 대위의 졸렬한 보복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더 이상 박지원을 무시하거나 방치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모든 권력을 동원하여 그녀를 부대에서 가장 쓸모없고 무능한 장교로 만들기 위한 체계적인 괴롭힘에 착수했다. 그의 증오는 이제 단순한 여성에 대한 혐오를 넘어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 자에 대한 병적인 집착으로 변질되고 있었다. 그의 첫 번째 공격은 업무를 통한 고립이었다. 그는 지원에게 소대장으로서의 기본적인 임무인 작전 계획 수립이나 소대원 훈련 대신 전혀 상관없는 잡무들만을 떠맡겼다. 매일 아침 그녀의 책상 위에는 탄약고 재고 정리, 폐기장비 목록 작성, 심지어는 중대 회식 장소 예약과 같은 행정병이나 할 법한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것은 명백히 그녀가 지휘관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그녀의 역할을 하찮은 존재로 격화시키려는 의도였다. 다른 장교들은 그 모습을 보고도 못 본 척하거나 뒤에서 그녀를 비웃었다. 육사수석 졸업생이라더니 하는 짓은 결국 커피 타고 복사나 하는 계집애군. 그러게 말이야. 조 대위님한테 단단히 찍혔으니 저러다 제 발로 기어나가지 않겠어? 지원에게는 어떤 종류의 지원이나 협조도 없었다. 그녀는 철저하게 혼자였다. 하지만 그녀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다. 그녀는 묵묵히 그리고 완벽하게 그 모든 잡무를 처리해냈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헝클어져 있던 탄약고 재고 목록을 단 하루 만에 완벽한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냈고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던 훈련 장비들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수리 보고서를 올렸다. 그녀의 완벽한 일처리는 오히려 그녀를 곤경에 빠뜨리려 했던 조상필의 행정 능력이 얼마나 형편없었는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꼴이 되었다. 업무를 통한 괴롭힘이 통하지 않자 조상필은 더욱 원초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을 택했다. 그는 그녀의 육체적인 한계를 시험하여 모든 중대원들 앞에서 그녀를 무너뜨리기로 작정했다. 그는 매일 아침 체력 단련 시간에 오직 지원에게만 다른 남성 장교들보다 2배나 많은 훈련량을 강요했다. 박소희, 여자는 체력이 약하니 남들보다 2배는 더 노력해야 겨우 따라올 수 있는 거다. 팔굽혀펴기 50회 추가. 턱걸이 자세가 그게 뭐야? 저게 군인이야, 문어야? 그의 폭언과 조롱은 훈련 내내 이어졌다. 그는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포기하거나 혹은 탈진하여 쓰러지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지원의 체력은 그의 상상을 초월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대한민국 최고의 군인이었던 아버지와 함께 단련해온 강철 체력의 소유자였다. 그녀는 흙먼지 속에서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해냈고 다른 남성 장교들보다 더 많은 횟수의 턱걸이를 가뿐하게 소화했다.
땀으로 흠뻑 젖은 그녀의 모습은 지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경 속에서 더욱 강하게 빛나는 강철의 꽃과도 같았다. 그녀가 모든 추가 훈련을 완벽하게 끝냈을 때 그녀를 비웃던 다른 장교들의 입은 벌어져 다물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를 불신하던 소대원들의 눈에는 어느새 존경의 빛이 감돌기 시작했다. 조상필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녀는 자신이 던지는 모든 독화살을 너무나도 손쉽게, 심지어는 우아하게 꺾어버리고 있었다. 그녀가 뛰어난 능력을 보여줄수록 그것은 조상필 자신의 무능함과 편협함을 더욱 도드라지게 만드는 거울이 되어 돌아왔다. 그의 자존심은 갈기갈기 찢겨나가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이성을 잃었다. 그는 가장 위험하고 비열한 방법을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전문 분야인 전술 능력 자체를 폄하하고 그녀의 판단이 부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처럼 조작하여 그녀의 군인으로서의 자격 자체를 박탈하려는 계획이었다. 며칠 후 중대급 전술 훈련이 실시되었다. 가상의 적지를 야간에 침투하여 목표물을 확보하는 고난도의 훈련이었다. 각 소대장들은 자신만의 침투 경로와 작전 계획을 중대장에게 보고해야 했다. 지원은 며칠 밤을 새워가며 주변 지형과 적의 예상 배치도를 분석하여 완벽한 작전 계획을 수립했다. 그녀의 계획은 적의 허를 찌르는 창의적인 기동과 소대원들의 희생을 최소화하는 안전한 퇴로 확보까지 고려한 그야말로 교과서적인 작전이었다. 하지만 작전 회의 시간, 조상필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녀의 보고서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이게 작전 계획이야, 소설이야? 박소위, 네가 지금 전쟁을 책으로만 배웠다는 걸 아주 잘 알겠다. 그는 아무런 논리적인 반박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그녀의 계획을 폄하했다. 여군 아니랄까봐 무슨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기어 들어가자는 거냐? 전쟁은 화력이다. 정면으로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치고 들어가서 적을 섬멸하는 것이 최선이야. 그는 자신의 무식하고 위험천만한 정면 돌파 계획을 강요하며 지원의 계획을 쓰레기 취급했다. 아닙니다. 중대장님. 중대장님의 계획은 아군의 위치를 너무 쉽게 노출시켜 적의 매복에 걸릴 위험이 너무나도 큽니다. 불필요한 희생이 닥쳐. 지원이 반박하려 하자 조상필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여기는 내 의견을 말하는 자리가 아니야. 명령에 복종하는 곳이다. 내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군복 벗어. 계집애들은 원래 그렇게 나약해서 전쟁터에 나오면 안 되는 거야. 그의 폭언의 지원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가 논리나 합리가 통하는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오직 자신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수십 명의 부하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을 강행하려는 것이었다. 그녀의 침묵은 그에게 있어 또 다른 승리처럼 보였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자신의 계획을 최종 작전으로 확정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이 어리석은 결정이 앞으로 어떤 끔찍한 비극을 불러올지, 그리고 그 비극이 결국 자신의 목을 겨누는 칼날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증오의 눈이 먼 지휘관은 그렇게 스스로 파멸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다. 시간은 흘러 조상필의 교묘한 괴롭힘과 박지원의 묵묵한 인내가 아슬아슬하게 공존하던 어느 날 밤, 대대 전체가 참가하는 대규모 야간 도하 훈련이 실시되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폭이 넓고 유속이 빠른 강을 군용보트로 건너 반대편 고지를 점령해야 하는 고도의 팀워크와 담력을 요구하는 훈련이었다. 훈련 시작 직전 대대 지휘 텐트 안에서는 최종 작전 회의가 열렸다. 각 중대장들이 대대장 앞에서 자신들의 도하 계획을 브리핑하는 자리였다. 조상필 대위는 이번에도 역시 무식할 정도로 단순하고 저돌적인 정면 돌파 작전을 내놓았다. 강이 가장 중앙, 유속이 가장 빠른 지점을 최단 거리로 돌파하여 신속하게 목표를 점령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훌륭하군. 역시 돌격대대 중대장다운 계획이야. 평소 조상필을 총애하던 대대장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바로 그때 회의실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박지원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소대장 박지원, 의견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조상필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말해보게. 대대장이 허락하자 지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전문가의 확신이 담겨 있었다. 중대장님의 계획은 매우 용맹하지만 한 가지 간과한 점이 있습니다. 적의 저항이 가장 거셀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은 불필요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는 시야 확보가 어려워 아군의 피해가. 그래서 네 생각은 뭔데? 조상필이 이빨 사이로 말을 내뱉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원은 주저하지 않았다. 강이 상류 쪽, 유속이 느리고 수풀이 우거진 지점으로 우회하여 일개 소대가 먼저 기습 상륙하는 것입니다. 그 소대가 적의 시선을 끄는 동안 나머지 본대가 주력 도하 지점으로 안전하게 상륙하는 양동 작전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그녀의 브리핑이 끝나자 지휘 텐트 안에는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녀의 작전은 조상필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치밀하고 논리적이며 안정적이었다. 그녀는 단순히 강을 건너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대대장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결정을 내렸다. 좋다. 박지원 소위의 의견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이번 훈련은 박 소위의 계획대로 진행하도록. 조 대위는 박 소위의 계획을 지원하도록 하게. 그 순간 조상필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모든 중대원들과 심지어 대대장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계획이 일개 소대장, 그것도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계집애의 계획에 밀려 기각당한 것이다. 이것은 그의 군인 인생 최악의 굴욕이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다른 장교들의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그의 심장에 밝혔다. 그의 이성이 마침내 끊어졌다. 그의 눈에 핏발이 서기 시작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오늘 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건방진 계집애를 짓밟아 버리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그 잘난 능력이 군대의 질서와 계급 앞에서는 아무 쓸모도 없다는 것을 그녀의 뼛속 깊이 새겨주기로 마음먹었다. 훈련이 시작되었다. 모든 것은 지원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그녀가 이끄는 1소대는 어둠을 틈타 성공적으로 강을 건너 반대편에 상륙했다. 이제 그녀의 소대가 적 교란 작전을 시작하면 본대가 안전하게 강을 건널 차례였다. 하지만 바로 그때 조상필의 복수가 시작되었다. 그는 본대가 출발하기 직전 자신이 직접 관리하던 예비 보트들 중 가장 낡고 허술한 보트 하나를 지목했다. 그리고는 자신의 충실한 부하인 김중사를 불러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지시했다. 저 보트 엔진 공기 흡입구에 흙을 좀 채워 넣어라. 강 한가운데쯤 갔을 때 자연스럽게 멈출 수 있도록. 김중사는 잠시 망설였지만 조상필의 살기 어린 눈빛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후 지원은 강 반대편에서 무전으로 본대의 출발을 독촉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본대는 출발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때 그녀의 무전기로 조상필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는 중대장. 이 소대가 탑승한 보트 엔진에 문제가 생겼다. 강 한가운데서 멈춰버렸어. 이대로 두면 유속에 떠내려가 전복될 위험이 크다. 물론 그것은 모두 그가 꾸며낸 연극이었다. 박소희, 네가 책임지고 이 소대 보트를 강가로 끌어내라. 이건 명령이다. 내 그 잘난 양동 작전 때문에 발생한 문제니 네가 직접 수습하란 말이야. 그것은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었다. 거센 물살 속에서 작은 보트 하나를 구출하는 것은 특수훈련을 받은 구조대원에게도 어려운 일이었다. 그는 명백히 그녀를 위험 속으로 밀어넣고 만약 실패할 경우 모든 책임을 그녀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속셈이었다. 하지만 중대장님, 그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규정상, 닥쳐. 지금 네가 규정을 따질 때야? 네 동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당장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항명죄로 군법회의에 넘길 줄 알아. 지원은 이를 악물었다. 이것은 함정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거절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소대원들을 남겨두고 혼자서 구명 로프를 챙겨
차가운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녀가 강 한가운데의 보트를 향해 필사적으로 헤엄쳐 갈 때 강가에서는 조상필과 그의 무리들이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이 아닌 계략이 성공했다는 만족감과 그녀를 향한 잔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마침내 지원이 이소대 보트에 거의 다다랐을 때였다. 조상필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지금이다. 그의 신호와 함께 강가에 숨어있던 다른 병사 2명이 지원의 등 뒤로 다가와 순식간에 그녀의 몸을 덮쳤다. 그들은 물속에서 그녀의 팔과 다리를 붙잡아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조상필이 직접 어둠 속에서 유령처럼 나타나 그녀의 앞에 섰다. 뭐 하시는 겁니까? 지원은 그제야 모든 것이 함정이었음을 깨닫고 소리쳤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거친 물살 소리에 묻혀버렸다. 조상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차갑고 잔인한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는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그대로 물속으로 처박아 버렸다. 모든 것이 프롤로그에서 보았던 바로 그 지옥의 시작이었다. 그의 완벽한 덫은 마침내 그녀의 목을 조여왔다. 강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박지원은 2명의 병사에게 꼼짝달싹 못하게 붙잡힌 채 자신을 내려다보는 조상필 대위의 증오에 찬 얼굴을 마주해야 했다. 강가에 남아있던 소수의 병사들은 공포에 질린 채 이 광기 어린 연극을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다. 이곳은 더 이상 훈련장이 아니었다. 조상필이라는 폭군이 지배하는 법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무법지대였다. 조상필은 지원의 머리채를 움켜쥔 채 그녀를 물 밖으로 끌어올렸다. 지원이 콜록거리며 숨을 몰아쉬자 그는 경멸이 가득한 목소리로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꼴 좋군, 박소희. 네, 그 잘난 머리로 짠 작전 때문에 지금 내 부하들이 강 한가운데서 죽어가고 있는데 기분이 어때? 물론 강 한가운데의 보트는 그의 지시에 따라 연기를 하고 있을 뿐이었다. 이건 함정입니다. 중대장님께서 꾸민 짓 아닙니까? 지원이 젖은 얼굴로 그를 노려보며 소리쳤다. 그녀의 눈에서는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함정? 조상필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웃음을 터뜨렸다. 인연이 아직도 주제 파악을 못하는군. 그래, 함정이다. 내 그 건방진 머리통을 짓밟아주기 위해 내가 직접 판 함정이다. 어쩔 건데?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그는 마치 승리자처럼 의기양양하게 외쳤다. 그는 그녀의 분노와 무력감을 즐기고 있었다. 내까짓 계집애가 감히 내 작전에 토를 달아? 대대장님 앞에서 나를 개망신시켜? 너는 군인이 아니야. 그저 예쁘장한 얼굴로 남자들한테 꼴이나 치면서 편하게 군 생활하려는 더러운 암캐일 뿐이라고. 그의 입에서 여성 자체를 비하하는 온갖 저속하고 끔찍한 욕설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는 지원의 인격과 그녀가 군인으로서 쌓아온 모든 노력을 단 몇 마디의 말로 완전히 짓밟아 버리려 했다. 너처럼 머리만 믿고 나대는 년들은 이렇게 밟아줘야 정신을 차리는 법이야. 군대는 머리로 싸우는 곳이 아니야. 힘과 깡, 계급으로 움직이는 곳이라고. 알아들어? 그는 지원의 머리채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그녀를 강가 진흙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지원의 얼굴이 차가운 진흙에 처박혔다. 그는 다시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는 그의 인생을 관통하는,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을 낳은 운명적인 질문을 비명처럼 내질렀다. 네가 그렇게 잘났어? 그렇게 뻣뻣해?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까부는 거냐고? 네 애비가 장군이야? 네, 애비가 장군이야? 그 말은 그의 뿔이 깊은 열등감의 발로이자 비뚤어진 증오의 표현이었다. 그는 박지원이 분명 자신처럼 밑바닥에서부터 기어 올라온 사람이 아닐 것이라고 확신했다. 저렇게 아름답고 저렇게 뛰어나고 저렇게 당당한 것은 분명 뒤에 무언가 대단한 배경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는 자신의 무능함과 패배를 그런 식으로라도 합리화하고 싶었던 것이다. 지원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진흙과 물이 뚝뚝 떨어지는 얼굴로 증오 어린 눈빛으로 그를 쏘아볼 뿐이었다. 그녀의 침묵은 조상필에게는
긍정의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역시 그랬군. 어떤 핏줄인지는 몰라도 꽤나 대단한 집안의 딸내미셨나 보지. 그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떠올랐다. 좋아. 그렇다면 더더욱 오늘 여기서 군대의 질서가 뭔지 확실하게 가르쳐 줘야겠군. 그는 지원을 붙잡고 있던 병사들에게서 그녀를 빼앗아 직접 그녀를 강가에 무릎 꿇렸다. 그리고는 모든 병사들이 들을 수 있는 큰 목소리로 명령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소대원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 꿇고 내 군화에 입을 맞춰라. 그것은 인간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악의 모욕이었다. 그리고 비록 제가 감히 대위님의 명예를 더럽혔습니다. 저는 군인이 될 자격이 없는 무능한 계집입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내가 만족할 때까지 빌란 말이야. 그는 그녀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 다시는 자신에게 반항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만들 작정이었다. 강가에는 차가운 강바람 소리만이 맴돌았다. 모든 병사들이 숨을 죽인 채 지원의 선택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가 과연 이 굴욕적인 요구에 무릎 꿇을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저항하다가 더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인지. 지원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분노로 타오르지 않았다. 대신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슬픔과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고요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조상피를 그리고 그 뒤에 서 있는 병사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다. 그녀는 그들의 뜻대로 결코 무릎 꿇지 않을 것이라고. 설령 여기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녀는 대한민국 장교이자 이 나라 최고 군인들의 자랑스러운 딸이었으니까. 조상필의 치욕적인 명령이 강가에 울려 퍼졌지만 박지원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무릎 꿇는 대신 오히려 진흙탕 위에서 비틀거리며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다. 흠뻑 젖은 전투복에서는 흙탕물이 뚝뚝 떨어졌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은 얼굴에 달라붙어 몹시 초라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어떤 순간보다도 더 당당하고 굳건하게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조상피를 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그의 어깨 너머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펄럭이는 부대의 태극기를 향해 있었다. 그녀가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며 그리고 임관식을 하며 목숨을 바쳐 지키겠다고 맹세했던 바로 저 신성한 깃발. 마지막으로 묻겠다. 박지원. 조상필의 목소리에는 이제 일말의 여유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무릎 꿇고 빌겠나? 아니면 이 자리에서 군인 인생을 끝장내겠나? 지원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다시 조상필을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은 놀라울 정도로 맑고 고요했다. 그 눈빛은 마치 이 더럽고 추악한 현실과는 다른 차원에 있는 사람처럼 어떠한 두려움이나 굴복의 기색도 담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더 강하고 명료하게 강가의 모든 이들의 귓가에 밝혔다. 나는 무릎 꿇지 않습니다. 뭐라고? 제가 무릎을 꿇는 대상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조상필의 등 뒤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 고갯짓했다. 저는 오직 굵기에 대해서만 무릎 꿇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군인으로서의 신념이자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그녀는 이 자리에서 죽을 수는 있어도 군인의 명예를 더럽히는 불의 앞에서는 결코 무릎 꿇을 수 없었다. 그녀는 육사 수석 졸업생이었고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의 딸이었다. 그녀의 무릎에는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녀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명예가 걸려 있었다. 그녀의 그 한마디는 조상필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완전히 끊어버렸다. 그의 얼굴이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자신이 완전히 무시당했다고, 일개 계집애에게 조롱당했다고 느꼈다. 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이 미친년이.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대신 이성을 잃은 맹수처럼 포효하며 옆에 있던 부하들에게 손짓했다. 전연의 주둥이를 닥치게 해. 당장 강물에 쳐넣어 다시는 그 입으로 건방진 소리를 짓거리지 못하도록
아주 영원히. 그의 광기 어린 명령에 그를 따르던 병사들의 얼굴에도 순간 망설이는 기색이 스쳤다. 이것은 단순한 얼차려나 가혹 행위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명백한 살인 미수였다. 하지만 조상필의 살기 어린 눈빛 앞에서 그들은 감히 저항하지 못했다. 그들은 상급자의 불법적인 명령에 복종하는 영혼 없는 기계가 되어갔다. 2명의 병사가 다시 지원에게 달려들었다. 지원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이미 지칠 대로 지친 몸으로는 건장한 2명의 남자를 당해낼 수 없었다. 그녀의 몸은 속절없이 강가로 끌려갔다. 놔, 이거 놔. 그녀가 비명을 질렀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지원의 몸을 강물 속으로 완전히 밀어넣었다. 차가운 물이 순식간에 그녀의 머리끝까지 차올랐다. 그녀는 물속에서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다. 하지만 물 위에서 억지로 누르는 힘 때문에 그녀는 수면 위로 올라갈 수 없었다. 폐 속의 공기가 빠르게 사라져갔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온몸의 감각이 마비되는 듯했다. 조상필은 강가에 서서 물속에서 희미하게 움직이는 지원의 실루엣을 무표정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이나 연민 따위는 없었다. 오직 자신의 권위를 되찾았다는 만족감과 귀찮은 벌레를 처리하는 듯한 냉혹함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제 됐어. 이제 조용해지겠지.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이 건방진 여자는 그렇게 차가운 강물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사라질 터였다. 부대에는 훈련 중 불의의 익사사고로 보고하면 그만이었다. 완벽한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자신이 지금 죽이고 있는 것이 단순한 여군 소위 한 명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2마리의 호랑이의 단 하나뿐인 새끼를 건드리고 있었다는 것을. 물속에서 지원의 움직임이 서서히 멎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의식은 저 너머의 어둠 속으로 희미하게 사라져가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가슴에 달린 2번째 단추를 떠올렸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하지만 그 버튼을 누를 힘조차 이제는 남아있지 않았다. 모든 것이 그렇게 끝나는 듯했다. 죽음의 강이 그녀를 깊고 어두운 품속으로 삼키고 있었다. 죽음은 차갑고 고요했다. 박지원의 의식은 육체라는 감옥을 벗어나 끝을 알 수 없는 어둠 속을 부유하고 있었다. 고통은 사라졌지만 그보다 더 짙은 슬픔과 후회가 그녀의 영혼을 짓눌렀다. 아버지, 어머니 2분의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었는데 결국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부디 용서하세요. 그녀의 마지막 생각이 어둠 속으로 스며들며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된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녀의 귓가에 아주 희미하지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포기하지 마라, 지원아. 진정한 군인은 자신의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자신의 위치를 보고해야 한다. 그것이 마지막 임무다. 임무, 마지막, 임무. 그 단어가 그녀의 꺼져가는 의식에 밝힌 파편처럼 날카로운 고통을 만들어냈다. 그래,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나에게는 아직 마지막 임무가 남아있어. 보고해야 한다. 내가 지금 어디서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 죽은 줄 알았던 그녀의 몸에 마지막 남은 생명의 불꽃이 기적처럼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이 어둠 속에서 번쩍 뜨였다. 그녀는 더 이상 인간의 의지가 아닌 생존이라는 원초적인 본능만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남아있는 모든 힘을 단 한 곳, 그녀의 손가락 끝으로 모았다. 물속에서 축 늘어져 있던 그녀의 손이 마치 경련을 일으키듯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자신의 군복 단추를 향해 손을 뻗었다. 하지만 물의 저항과 탈진한 몸은 그녀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손가락은 감각이 없었고 팔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제발, 제발. 그녀는 마음속으로 절규했다. 그녀의 뇌리 속으로 어머니가 단추를 달아주며 했던 마지막 당부가 스쳐 지나갔다. 이것은 네 목숨이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섰을 때만 사용하는 것이다. 바로 지금이었다. 지금이 바로 그 마지막 순간이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산소를 쥐어짜내듯 온몸을 비틀었다. 그 반동으로 그녀의 손이 마침내 가슴에 닿았다. 그리고 그녀의 손가락 끝에 다른 단추와는 미세하게 다른 차갑고 단단한 감촉이 느껴졌다. 불사조 문양이 새겨진 그녀의 마지막 희망. 찾았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남아있는 모든 의지와 힘을 엄지손가락 끝에 집중했다. 그리고는 있는 힘껏 단추를 눌렀다. 떼지 않았다. 어머니의 당부대로 신호가 완전히 전달될 때까지 강하게 누르고 있었다. 딸깍. 물속에서 울린 그 작은 기계음은 조상필과 그의 부하들에게는 결코 들리지 않는 소리였다. 하지만 그 신호는 물과 땅의 모든 장애물을 뚫고 빛의 속도로 하늘을 향해 쏘아 올려졌다. 그것은 단순한 하나의 신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평행우주처럼 동시에 두 개의 다른 공간으로 전송되는 쌍둥이 신호였다. 하나의 신호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의 가장 깊숙한 곳 지하벙커에 위치한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의 심장부로 향했다. 그곳에는 한반도의 모든 군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거대한 전광판과 그 앞에 앉아있는 대한민국 군 서열 1위 발견석 대장이 있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신호는 바로 그 국방부 청사의 가장 높은 곳, 대한민국의 모든 군을 통수하는 국방부 장관 한정희의 집무실에 있는 비밀 보안 장치로 향했다. 한 명의 소녀가 죽음의 문턱에서 보낸 절박한 구조 요청은 그렇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두 사람,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동시에 전달된 것이다. 임무 완수. 단추를 누르는 것을 마지막으로 지원의 몸은 완전히 힘을 잃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단추에서 스르륵 미끄러졌다. 그녀의 의식은 이번에야말로 정말로 깊고 평화로운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임무를 완수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녀의 신호를 받은 자들의 몫이었다. 강가에서는 지원의 움직임이 완전히 멎은 것을 확인한 조상필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제 조용해졌군. 시체는 알아서 떠내려가겠지.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하늘을 보지 못했다. 만약 그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더라면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저 멀리 동쪽 하늘에서 별똥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강력한 두 개의 불빛이 자신들을 향해 미친 듯이 날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것은 별이 아니었다. 그것은 딸을 잃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분노가 만들어낸 강철의 천둥이었다. 심판의 시간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대한민국 안보의 심장부 청와대 지하에 위치한 B1 벙커. 그곳의 공기는 언제나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합동참모의장 박현석 대장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SLBM, 발사 징후에 대한 긴급 안보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 최고의 인사들이 모두 모인 자리. 그의 모든 신경은 거대한 스크린에 떠 있는 한반도 지도에 집중되어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그의 손목에 차고 있던 군용시계에서 아주 희미하지만 날카로운 진동이 울렸다. 일반적인 알림이 아니었다. 그의 심장 박동과 동기화되어 오직 단 하나의 암호 신호에만 반응하도록 설계된 특수시계였다. 그의 시선이 순간적으로 시계 화면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의 눈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화면에는 검은 배경 위에 핏빛처럼 붉은 글씨가 깜빡이고 있었다. 피닉스 추락 코드 XX 반복한다. 피닉스 추락 코드 피닉스 피닉스 불사조. 그가 자신의 외동딸에게 붙여준 애칭이었다. 추락이라는 단어는 단 한 가지 의미만을 가졌다. 딸의 목숨이 경각에 달했다는 최후의 비상신호. 박현석 대장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가시는 듯했다. 방금 전까지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던 냉철한 사성 장군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다. 오직 딸의 죽음을 예고하는 듯한 신호에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표정을 짓는 한 명의 아버지만이 남아있었다. 회의를 주재하던 대통령조차 그의 표정 변화에 놀라 박 의장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었지만 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같은 시각 국방부 청사 최고층에 위치한 장관실.
한정희 장관은 산더미처럼 쌓인 결제 서류와 씨름하고 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국방부 장관으로서 단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그녀의 모든 결정은 수십만 장병들의 목숨과 직결되어 있었다. 그때 그녀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평범한 액자로 위장된 비밀 보안 장치에서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평소에는 그녀와 딸 지원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 떠 있던 액정 화면이 붉은색 비상 화면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남편의 시계에 나타난 것과 똑같은 글씨가 떠 있었다. 피닉스 추락, 코드 XX. 한정희 장관의 손에 들려있던 펜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녀의 강철 같던 평정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눈에 평생 단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다. 내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야. 그녀는 남편과 통화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다. 그들은 수십 년간 부부이자 전우로서 말없이도 서로의 생각을 읽을 수 있었다. 지금 남편 역시 자신과 똑같은 심정으로 똑같은 결심을 내렸을 것이라는 것을. 청와대 지하 벙커. 박현석 대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의 행동에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조차 잊었다. 지금 그에게는 국가안보보다 더 중요한, 아니 자신의 우주와도 같은 단 하나의 존재를 구해야만 했다. 그는 지휘통제실 전체에 연결된 비상 직통 라인을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끼를 잃은 사자의 포효였고 하늘을 뒤흔드는 천둥의 분노였다. 특수전사령관은 즉시 응답하라. 사령관입니다. 분부만 내리십시오. 지금 즉시 천둥 프로토콜을 발동한다. 707 특임여단은 현 시간부로 모든 훈련을 중단하고 해당 좌표를 공중에서 완벽히 포위하라. 저항하는 모든 세력은 적으로 간주, 섬멸을 허가한다. 국방부 장관실. 한정희 장관은 눈물을 닦아냈다. 그녀의 눈에 남은 것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니었다. 자신의 딸을 해한 자들을 모두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듯한 얼음보다도 차가운 분노였다. 그녀는 군사경찰 사령관에게 직통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더 무서운 살기를 담고 있었다. 사령관, 지금 즉시 특별임무대 전 병력을 출동시켜라. 장관님, 어디로? 내가 보낸 좌표의 지상을 완벽하게 봉쇄한다. 나는 개미 새끼 한 마리도 그곳을 빠져나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그 목소리는 어머니의 기도가 아닌 여제의 선고였다. 내 딸을 찾아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두 개의 창과 방패가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한 명의 소녀를 구하고 그녀를 해한 자들을 지옥의 밑바닥까지 끌어내려 심판하는 것. 아버지의 천둥과 어머니의 강철이 이제 막 하늘과 땅을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박지원의 마지막 숨결이 강물 속으로 사라지고 채 20분도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조상필과 그의 부하들이 범죄의 흔적을 정리하고 철수하려던 그 순간 밤의 정적을 찢는 불길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멀리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처럼 희미했지만 그 소리는 순식간에 하늘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굉음으로 변했다. 두두두두두. 그것은 단순한 헬리콥터 소리가 아니었다. 수십, 수백 개의 거대한 북이 동시에 하늘을 울리는 듯한 압도적인 굉음의 파도였다. 조상필이 당황하여 하늘을 올려다보았을 때 그의 눈은 공포와 불신으로 얼어붙었다. 칠흑 같던 밤하늘이 거대한 강철의 그림자들로 완전히 뒤덮여 있었다. 로터 소음만으로도 주변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키는 UH-60 블랙호크 헬기 편대가 마치 지옥에서 올라온 메뚜기 떼처럼 밤하늘을 새까맣게 메우고 있었다. 헬기의 하부에는 굵은 로프에 매달린 검은 전투복의 사신, 스샌들이 이미 강화 준비를 마친 채 지상을 노려보고 있었다. 707 특수임무여단이었다. 동시에 지상에서는 땅이 울리는 굉음과 함께 수십 대의
808 차륜형 장갑차들이 맹렬한 속도로 부대를 향해 돌진해 오고 있었다. 그들의 장갑차에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번뜩이는 군사경찰, 특별임무대, SDT 마크가 선명했다. 하늘과 땅, 양쪽에서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들이 마치 거대한 포위망처럼 그들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뭐야, 저것들은 훈련인가? 조상필이 넋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의 부하 중 한 명이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외쳤다. 아닙니다. 저 헬기들 식별 번호가 없습니다. 저건 전시 상황에만 움직이는 그림자 부대입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하늘의 헬기들에서 수십 개의 눈부신 서치라이트가 일제히 켜졌다. 강가와 훈련장 일대가 순식간에 대낮처럼 밝혀졌다. 그리고 검은 로프들이 쉴 새 없이 지상으로 내려왔다. 707 대원들과 군사경찰 특임대원들이 마치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는 검은 빛처럼 소리 없이 그리고 신속하게 강가 주변의 모든 전략적 요충지를 장악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훈련받은 군인이라기보다는 오직 파괴와 점령을 위해 프로그래밍된 기계와도 같았다. 조상필과 그의 부하들은 저항 한번 해보지 못했다. 그들이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이미 그들의 이마에는 차가운 총구가 겨눠져 있었다. 움직이면 쏜다. 그림자처럼 나타난 특임대원의 목소리는 감정이라고는 한 톨 섞여 있지 않은 기계음이었다. 모든 상황이 단 몇 분 만에 완벽하게 제압되었을 때 하늘에 남아있던 두 대의 헬리콥터가 천천히 하강하기 시작했다. 그 두 대의 헬기는 다른 헬기들과는 위용부터가 달랐다. 한 대의 동체에는 대한민국 군 서열 1위임을 상징하는 합참의장의 4개의 별, 스싱이 그려진 깃발이 선명하게 펄럭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다른 한 대에는 국군 통수권을 상징하는 국방부 장관의 깃발이 밤바람에 나부끼고 있었다. 두 대의 지휘 헬기가 마치 두 명의 신이 강림하듯 조상필이 무릎 꿇려 있는 바로 앞 연병장에 착륙했다. 휑하는 하강풍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마치 신의 분노처럼 주변을 휩쓸었다. 헬기의 해치가 열리고 두 사람이 거의 동시에 땅으로 내려섰다. 한 사람은 지옥의 분노를 모두 담아낸 듯한 얼굴을 한 박현석 대장이었다. 그는 전투 헬멧을 쓴 채 살기등등한 눈으로 주변을 훑었다. 그의 눈빛은 자신의 딸을 해한 자들을 찾기 위해 지옥의 밑바닥까지 뒤질어온 아버지의 그것이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얼음보다도 차가운 표정을 한 한정희 국방부 장관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의 기색조차 없었다. 오직 자신의 손으로 직접 이 모든 비극을 일으킨 자들을 단죄하고 뿌리 뽑아버리겠다는 최고 권력자의 냉혹한 결의만이 서려 있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두 사람이 오직 한 명의 딸을 위해 그리고 짓밟힌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지금 이 피비린내 나는 현장에 직접 강림한 것이다. 그들이 땅에 발을 딛는 순간 주변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조상필은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두 사람의 얼굴을 확인하고 마침내 모든 것을 깨달았다. 내 애비가 장군이야? 자신이 던졌던 그 저주와도 같은 질문, 그에 대한 대답이 지금 지옥의 형상을 하고 자신의 눈앞에 서 있었다. 그의 뇌는 공포로 마비되었고 심장은 발밑으로 떨어지는 듯했다. 천둥이 마침내 땅에 내리꽂힌 것이다. 조상필과 그의 공범들은 짐승처럼 질질 끌려 연병장 한가운데에 내팽개쳐졌다. 수십 개의 서치라이트가 그들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비추었고 그들은 눈을 제대로 뜰 수조차 없었다. 사방에서는 수백 명의 707 대원들과 군사경찰 특임대원들이 총구를 겨눈 채 그들을 완벽하게 포위하고 있었다. 그들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부대 내에서의 권력과 서열은 이 압도적인 무력 앞에서 한낱 모래성에 불과했다. 고개 들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그들의 귓전을 때렸다. 조상필은 마지못해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 서 있는 두 사람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심장은 그대로 멎는 듯했다. 합참의장 박현석 대장 그리고 국방부 장관 한정희, 대한민국의 하늘과 땅을 상징하는 두 최고 권력자.
그는 자신이 누구를 건드렸는지, 자신이 어떤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렀는지를 바로 그 순간 뼈저리게 깨달았다. 네, 애비가 장군이야? 라는 자신의 저주 섞인 질문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형태로 현실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저분들은 그의 옆에 끌려온 김중사와 이 중사 역시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넉나간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단 하나의 질문만이 맴돌았다. 왜, 어째서 대한민국 최고 위급 인사들이 일개소위 하나 때문에 직접 이 야심한 밤의 전쟁이라도 치를 듯한 군대를 이끌고 나타났단 말인가. 바로 그때 그들의 의문에 대한 대답이 들것에 실려 다가왔다. 강가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던 군의관 팀이 마침내 강물에 떠내려가던 박지원을 발견하여 끌어올린 것이다. 그녀는 축 늘어진 채 아무런 미동도 없었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다. 군의관들은 필사적으로 그녀의 가슴을 압박하며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다. 환자 호흡미약, 맥박 거의 잡히지 않습니다. 제세동기 준비해, 빨리. 다급한 외침이 연병장을 울렸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지금까지 강철처럼 냉정함을 유지하던 한정이 장관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얼굴에서 장관으로서의 모든 위엄이 사라지고 오직 딸의 죽음을 앞둔 한 명의 어머니만이 남아 있었다. 지원아, 내 딸.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들것을 향해 달려갔다. 그녀는 차갑게 식어가는 딸을 붙잡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안 돼, 지원아. 제발 눈 좀 떠봐. 엄마가 왔어. 엄마가 왔단 말이야. 나라를 호령하던 철의 여인의 처절한 오열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군인들의 가슴을 아프게 파고들었다. 하지만 박현석 대장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딸의 곁에서 오열하는 모습을,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딸의 모습을 그저 불타는 눈으로 지켜볼 뿐이었다. 그의 슬픔은 눈물이 되어 흐르지 않았다. 대신 모든 슬픔과 분노가 응축되어 눈앞의 원수를 향한 시퍼런 살기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군화가 자갈을 밟는 소리는 마치 사형수의 마지막을 알리는 사형 집행인의 발소리처럼 무겁고 소름 끼치게 울려 퍼졌다. 그는 마침내 공포에 질려 바들바들 떨고 있는 조상필의 바로 앞에 멈춰 섰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지옥의 밑바닥보다도 더 깊고 어두운 눈으로 조상필을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 눈빛 속에는 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아버지의 슬픔, 부하를 지키지 못했다는 지휘관의 분노, 그리고 군의 명예를 더럽힌 반역자에 대한 경멸이 용암처럼 들끓고 있었다. 합참의장님. 조상필은 거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살려달라고 애원하려 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오해라고,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다고 변명해야만 했다. 저는 저 소위가 의장님의 따님인 줄은 꿈에도. 하지만 그의 비겁한 변명은 박현석 대장의 나지막한 한마디에 의해 가로막혔다. 닥쳐라. 그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천둥보다도 더 무서운 무게를 담고 있었다. 내 놈의 더러운 입에서 내 딸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을 나는 허락하지 않는다. 박현석 대장은 허리춤에 차고 있던 권총을 천천히 뽑아들었다. 철컥 장전되는 소리가 연병장의 정적을 갈랐다. 그는 그 차가운 총구를 조상필의 이마에 정확히 겨누었다. 으아. 조상필의 옆에 있던 김 중사와 이 중사가 겁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합참의장이 직접 자신의 손으로 범죄자를 처단하려는 것이다. 그것은 법과 절차를 무시한 명백한 월권 행위였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그를 말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지금 그는 군의 최고 수장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 한 마리의 분노한 맹수일 뿐이었다. 지금부터 내 놈에게 질문을 하겠다. 박현석 대장이 이빨 사이로 말을 내뱉었다. 대답은 필요 없다. 내 놈의 눈을 보고 내가 직접 판단할 테니. 그의 눈빛은 거짓말 탐지기보다도 더 정확하게 조상필의 영혼 가장 깊숙한 곳까지 꿰뚫어보고 있었다. 이제 이 지옥 같은 대면의 끝에서 가장 무서운 심판이 시작될 참이었다.
박현석 대장의 검고 차가운 총구는 조상필의 이마 한가운데에 낙인처럼 밝혀 있었다. 조상필은 숨쉬는 것조차 잊었다. 그의 눈앞에는 대한민국 군 서열 1위의 분노와 함께 자신의 과거와 미래를 한꺼번에 집어삼킬 듯한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다. 그는 지금 이 자리에서 즉결 처형당해도 그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박현석 대장은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다. 그는 이 벌레 같은 놈의 더러운 피로 자신의 손을 더럽히고 싶지 않았다. 그는 이놈에게 죽음보다 더한 고통, 살아있는 지옥을 선물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의 포효가 아니었다. 오히려 폭풍이 지나간 후의 고요함처럼 섬뜩할 정도로 침착하고 평온했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너는 내 딸에게 물었다지. 그의 목소리는 죄인의 영혼을 심판하는 재판관의 목소리처럼 연병장 전체에 나지막이 울려 퍼졌다. 내 애비가 장군이냐고. 그 질문이 조상필의 귓가에 밝히는 순간 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자신이 뱉었던 저주와도 같은 그 말이 이렇게 부메랑이 되어 자신의 심장을 꿰뚫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박현석 대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조상필의 눈을 깊고 어둡게 들여다보았다. 마치 그의 영혼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마지막 한 톨의 비겁함까지 끄집어내려는 듯이. 그리고 그는 조상필의 평생을 뒤흔들 대답을 아주 조용히, 그러나 세상 그 어떤 천둥보다도 더 강력하게 들려주었다. 그래, 내가 바로 그 애비다. 그리고 저기서 울고 있는 저 사람이 바로 그 어미다. 그는 고갯짓으로 들것의 손을 붙잡고 오열하고 있는 한정희 국방부 장관을 가리켰다. 합참의장 그리고 국방부 장관. 그녀의 아버지는 대한민국 국군의 최정점이었고 그녀의 어머니는 대한민국 국방행정의 최정점이었다. 그녀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군사적 힘과 권력, 그 자체를 상징하는 존재의 단 하나뿐인 딸이었던 것이다. 조상필의 뇌는 그 엄청난 진실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완전히 정지해버렸다. 그의 입이 뻐끔거렸지만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하찮은 존재였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호랑이를 사냥하려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신의 영린, 니꾸룬을 건드린 것이다. 박현석 대장은 그런 그를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 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었으니 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차례로군. 그는 천천히 권총을 내렸다. 그리고는 옆에 서 있던 군사경찰 특임대 대장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는 체포하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것은 이자들의 죄에 비해 너무나도 자비로운 처사였다. 그는 군인에게 있어 죽음보다 더한 가장 치욕스럽고 파괴적인 심판을 자신의 입으로 직접 선고했다. 저것들의 군인 자격을 박탈한다. 그의 목소리는 법전의 첫 페이지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바로 여기서 지금 당장. 그 명령의 특임대 대장은 잠시 망설였다. 그것은 전례가 없는 초법규적인 명령이었다. 하지만 그는 박현석 대장의 눈을 보고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저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었다. 짓밟힌 군의 명예를 바로 세우려는 최고 통수권자의 의지이자 딸을 잃을 뻔한 한 아버지의 절규였다. 알겠습니다. 특임대 대장이 경례를 붙이고 자신의 부하들에게 손짓했다. 대검을 든 특임대원들이 차가운 눈빛으로 조상필과 그의 공범들에게 다가갔다. 안 돼, 안 돼. 차라리 죽여라. 제발. 조상필이 처음으로 비명을 지르며 애원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그 끔찍한 의식을 겪느니 차라리 이 자리에서 총에 맞아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애원은 그 누구의 마음도 움직이지 못했다. 특임대원들은 그의 군복 옷깃에 달린 대위 계급장을 칼로 무자비하게 찢어냈다. 치익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그가 평생을 바쳐 얻은 계급과 명예가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그의 이름표가, 그의 부대 마크가, 그의 모든 것이 차례로 찢겨나가고 그는 순식간에 이름도 계급도 없는 누더기를 걸친 인간 쓰레기로 전락했다. 그 치욕스러운 의식은 그의 옆에 있던 공범들에게도
똑같이 반복되었다. 그들의 절규와 비명이 연병장에 울려 퍼졌지만 그 소리는 싸늘한 밤 공기 속으로 공허하게 흩어질 뿐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박현석 대장은 더 이상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몸을 돌려 마침내 응급처치 끝에 희미하게 숨을 되찾기 시작한 딸에게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의 등 뒤로 군인으로서의 모든 것을 박탈당한 빈 껍데기들이 짐승처럼 끌려나갔다. 그들의 육신은 살아 있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바로 그 자리에서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처형당한 것이다. 정의는 가장 무겁고 가장 완전한 방식으로 구현되었다. 그날 밤 강가에서 벌어진 천둥 작전은 거대한 태풍의 서막에 불과했다. 박지원 소위가 국군 수도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어 집중 치료를 받는 동안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딸의 목숨을 앗아갈 뻔했던 부패한 조직을 뿌리째 뽑아내기 위한 거대한 전쟁을 시작했다. 국방부와 합참의 직속 특별합동감찰단이 꾸려졌다. 군검찰, 기무사, 헌병대의 최정예 수사 인력으로 구성된 감찰단은 마치 외과 수술용 메스처럼 강철가시 부대의 가장 깊숙한 환부를 향해 파고들기 시작했다. 군인으로서의 모든 명예를 박탈당하고 독방에 수감된 조상필과 그의 공범들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자들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 혹은 자신들만 죽을 수는 없다는 물귀신 심정으로 지난 몇 년간 부대 내에서 벌어졌던 모든 추악한 비밀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온 진실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추악하고 조직적이었다. 조상필의 폭력과 가혹행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부하사병이나 부사관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심지어는 거짓 보고를 올려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부대를 공포의 왕국으로 만들어 왔다. 박지원 소위는 그의 첫 번째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 이전에도 그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의병 전역을 하거나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며 탈영한 병사들이 여럿 있었음이 밝혀졌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조상필의 악행이 어떻게 상부의 감시를 피해갈 수 있었냐는 점이었다. 감찰단의 칼날은 곧바로 조상필의 직속 상관이었던 대대장과 그 위의 연대장에게로 향했다. 조상필의 대대장은 조상필로부터 정기적으로 상납을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조상필이 빼돌린 군수품의 일부를 뇌물로 받거나 그의 법인 카드로 유흥을 즐기며 그의 모든 악행을 의도적으로 눈감아 주었다. 그는 부하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대가로 자신의 안락함을 챙긴 비겁한 방관자였다. 연대장은 더욱 교활했다. 그는 직접적으로 뇌물을 받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인사고과에 흠집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대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 사고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은폐했다. 강철가시 부대의 높은 훈련 성과는 사실 이러한 폭력과 압제 속에서 만들어진 허상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는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된 평화를 유지한 대가로 승승장구하며 다음 진급을 노리고 있었다. 감찰단의 수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조상필이 군수품을 빼돌릴 수 있었던 경로를 역추적하자 군수사령부와 방위산업체 간의 거대한 유착관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조상필은 군수사령부의 특정 간부와 결탁하여 멀쩡한 장비를 폐기 대상으로 둔갑시켜 불법적으로 빼돌렸다. 그리고 그 장비들은 그의 손을 거쳐 민간 무기 밀매상에게 헐값에 팔려나갔다. 그 대가로 받은 검은 돈의 일부는 조상필의 주머니로, 그리고 나머지는 군수사령부 간부와 심지어는 특정 방위산업체 임원의 비밀 계좌로 흘러들어갔다. 그들은 단순한 생계형 비리범이 아니었다. 국가의 혈세로 만들어진 국방 자산을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좀먹고 있었던 거대한 기생충 집단이었다. 박지원이 아니었다면 그들의 범죄는 영원히 어둠 속에 묻혔을지도 모른다. 한정희 국방부 장관은 매일 아침 자신의 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이 추악한 범죄의 보고서를 읽으며 차가운 분노를 삼켜야만 했다. 그녀는 개인적인 복수심을 넘어 이 나라 국방의 최고 책임자로서 이 썩어빠진 환부를 완전히 도려내야 한다는 역사적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지시 아래 숙청의 칼바람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몰아쳤다.
조상필의 직속 상관이었던 대대장과 연대장은 물론 군수사령부의 관련자들과 방위산업체, 임원들까지 수십 명의 인물들이 줄줄이 군복을 벗고 포승줄에 묶였다. 군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군 창설 이래 최대의 내부 비리 사건이었다. 언론은 연일 박지원 소위 사건과 그로 인해 드러난 군의 치부를 대서특필했다. 국민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하지만 동시에 이 사건을 계기로 군이 스스로 정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미한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박지원이 차가운 강물 속에서 쏘아올린 작고 희미한 신호는 그렇게 대한민국 군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이 되었다. 그것은 단순히 한 명의 범죄자를 응징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시스템과 문화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거대한 개혁의 신호탄이었다. 한 소녀의 꺾이지 않는 용기가 골마 터지기 직전이었던 거인의 환부를 가장 아프지만 가장 확실한 방식으로 드러나게 한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죄악에 대한 법의 이름으로 내려질 마지막 심판뿐이었다. 강철가시 부대 게이트라 명명된 희대의 군사재판 최종 선고가 열리는 날, 고등군사법원은 대한민국 모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역사의 한복판에 섰다. 피고인석에는 한때 같은 부대에서 동료이자 상하관계였던 수십 명의 전직 군인들이 이제는 죄수복을 입은 공범자가 되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모든 악행의 시작점이었던 조상필이 텅 빈 눈으로 앉아 있었다. 방청석 맨 앞줄, 마침내 건강을 회복하고 군복을 다시 입은 박지원, 소희가 꼿꼿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아버지 박현석 대장과 어머니 한정희, 장관이 오늘은 군의 최고 수뇌부가 아닌 오직 딸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부모로서 자리하고 있었다. 지원의 눈은 더 이상 분노나 슬픔에 차 있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이 길고 길었던 싸움의 마지막을 담담하고 고요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재판장이 들어서고 장중한 분위기 속에서 마지막 판결이 시작되었다. 판결을 선고한다. 재판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주 피고인 조상필, 전 육군 대위. 피고인은 지휘관으로서 부하를 보호하고 이끌어야 할 책무를 망각하고 자신의 뒤틀린 권력욕과 열등감을 채우기 위해 소속 부대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모욕하였다. 특히 자신의 부하인 박지원 소위를 개인적인 증오심으로 살해하려 시도한 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이다. 재판장은 조상필의 죄목을 하나씩 나열하며 군사법전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그의 모든 범죄는 군인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추악한 배신 행위의 집합체였다. 피고인의 악행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중대한 이적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을 우리 사회와 군으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한다. 주문, 피고인 조상필을 상관 살해, 미수 및 직권 남용, 가혹행위 등의 죄목을 병합하여 무기징역에 처한다. 무기징역. 사형이라는 극형은 면했지만 그에게는 죽는 날까지 감옥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서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곱씹으며 살아가야 하는 살아있는 지옥이 선고된 것이다. 조상필은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에도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영혼이 죽어버린 인간이었다. 심판은 계속되었다. 피고인 김모 중사, 이모 중사, 조상필의 살인 미수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죄, 각각 징역 20년에 처한다. 피고인 박모소령, 전대대장, 지휘관으로서의 의무를 방기하고 부하의 범죄를 묵인 방조한 죄, 징역 15년에 처한다. 피고인 최모 중령, 전 연대장, 조상필의 범죄 사슬에 엮여있던 모든 공범들에게 예외 없이 무겁고 준엄한 철퇴가 내려졌다. 그들이 쌓아 올렸던 계급과 명예는 한순간에 범죄자라는 낙인으로 바뀌어 그들의 남은 인생을 영원히 짓누르게 될 터였다. 모든 판결이 끝나고 죄수들이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갔다. 그들의 비참한 퇴장은 불의의 끝이 얼마나 허무하고 초라한지를 보여주는 역사의 기록이 되었다. 재판이 끝나고 며칠 뒤
국방부는 마지막 결정을 내렸다. 수십 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했지만 이제는 부패와 폭력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강철가시 부대, 그 부대의 완전 해체 및 재창설 명령이 공식적으로 하달된 것이다. 부대의 마지막 날 수많은 병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부대의 깃발이 천천히 계양대에서 내려왔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의 부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다. 군 내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던 잘못된 관행과 원래 다 그렇다는 이름으로 자행되던 수많은 폭력의 시대가 마침내 종말을 고하는 상징적인 순간이었다. 박지원은 그 모든 과정을 멀리서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진정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다시는 제2의 조상필이 나타나지 않도록, 다시는 자신과 같은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늘이 그녀를 다시 살려보낸 이유이자 그녀에게 주어진 새로운 사명이라는 것을. 잿더미 위에서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조용히 싹을 틔우고 있었다. 에일로그, 에필로그. 시간이 흘러 박지원은 마침내 길고 길었던 병원 생활을 끝내고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다. 차가운 강물이 남긴 상처는 그녀의 몸과 마음에 희미한 흉터로 남았지만 그녀는 그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가 불의와 싸워 이겨낸 용기의 증거이자 더 강한 군인으로 거듭나게 한 성장의 기록이었다. 그녀의 퇴원과 함께 군 전체의 관심은 그녀의 다음 행보에 쏠렸다.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의 외동딸. 그녀는 이제 원한다면 군에서 가장 편하고 안전한 엘리트 코스를 걸을 수 있었다. 국방부의 정책부서나 해외무관과 같은 화려한 자리들이 그녀를 위해 준비되어 있었다. 부모님 역시 더 이상 딸이 험한 최전방에서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았다. 퇴원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가족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 박현석 대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지원아, 이제 됐다. 너는 할 만큼 했어. 이제는 아비, 어미 곁에서 조금은 편한 길을 걸어도 괜찮다. 어머니 한정이 장관 역시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네 뜻을 존중하지만 엄마로서의 욕심이란다. 내가 더 이상 위험에 처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 하지만 지원의 생각은 달랐다. 그녀는 지난 몇 달간 병상에 누워 자신의 미래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을 결정했다.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의 마음은 감사하지만 저는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지만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육군 사관학교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육사로 교관이라도 하겠다는 말이냐? 네. 저는 제가 겪었던 이 모든 일들이 단순히 한 명의 나쁜 지휘관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상필 대위 같은 괴물을 만들어낸 것은 결국 이겨야만 한다는 결과. 중심주의와 계급이 곧 법이라는 잘못된 권위주의에 빠진 우리 군의 낡은 시스템 그 자체입니다. 그녀의 눈이 그 어느 때보다도 깊고 총명하게 빛났다. 저는 미래의 지휘관들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단순히 싸움에서 이기는 기술만이 아니라 부하를 사랑하고 책임을 질 줄 아는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싶습니다. 다시는 저와 같은 희생자가 그리고 조상필과 같은 가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군의 가장 뿌리부터 바꾸는 역할, 그것이 제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말에 박현석 대장과 한정이 장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의 딸은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군 전체의 미래를 걱정하는 진정한 군인으로 성장해 있었다. 그들은 자랑스러움과 안쓰러움이 뒤섞인 눈으로 딸의 그 위대한 결정을 말없이 지지해 주었다. 몇 년 후 육군 사관학교 대강당. 지휘관의 책임은 무한합니다. 여러분의 잘못된 판단 하나가 수많은 부하들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매 순간 뼈에 새겨야 합니다. 이제 대위 계급장을 단 박지원이 수백 명의 젊은 사관생도들 앞에서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었다. 지휘관의 인성과 책임이라는 과목은 그녀가 육사에 부임한 이후 새로 개설된 생도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고 중요한 과목으로 자리 잡았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인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미래를 이끌어갈 후배들을 위한 살아있는 교훈으로 승화시킨 존경받는 스승이었다. 그녀의 강의에는 특별한 힘이 있었다. 그녀가 책임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 생도들은 차가운 강물의 무게를 느꼈고, 그녀가 명예라는 단어를 말할 때 꺾이지 않는 신념의 가치를 배웠다. 강의가 끝나자 생도들의 우렁찬 박수가 강당을 가득 메웠다. 지원은 그들을 향해 따뜻하고 든든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리고 그 순간 강당 가장 뒷자리 구석, 평범한 학부모처럼 위장한 채 2명의 노인이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제는 현직에서 물러나 평범한 할아버지, 할머니로 돌아온 박현석과 한정이었다. 그들은 행여나 딸의 강의에 방해가 될까 가장 멀리서 가장 조용히 딸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행복과 자랑스러움으로 가득 찬 눈물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그들의 자랑스러운 딸, 박지원은 그들이 평생을 바쳐 지키고자 했던 군의 정신과 가치를 가장 완벽하고 가장 위대한 방식으로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새로운 시대의 새벽이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가장 밝고 희망차게 떠오르고 있었다.